네, 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서울이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도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요즘 날씨만 놓고 보면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이례적인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로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26.5도, 부산 28.2도, 제주 27.7도로 아침 공기가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특히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영동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내 매장 곳곳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차는 행렬이 이어졌고 한강공원도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이 저녁 시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부채질로 땀을 식혀보기도 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이어가지고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료 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실내 매장 곳곳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 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이곳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 늦은 시간인데도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로 한강 둔치가 가득 찼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철퍼덕 몸을 뉘어보고 연신 음료수도 마셔봅니다. 바람을 맞으려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보지만 봄처럼 땀은 식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에 20km 타고 한 5분 쉬고 바로 가거든요. 오늘은 쉬어도 멈추니까 더 땀이 마른 것보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은 온종일 가을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된 더위로 지난 8일까지 9월 첫 주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도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보다 9배나 많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 대선일을 56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이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ABC 방송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정책과 불법 이민, 가자 전쟁을 포함한 주요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고 진행자의 질문에 각 후보가 2분씩 답변을 한 뒤 상대방에 2분 동안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YTN은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 동안 생중계합니다.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당국도 준비에 분주하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 주변에는 외부인의 센터 접근을 막기 위해 바리게이트가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의 항의 시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에 불만을 표하며 토론 당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6명의 시신을 발견했던
가자지구 땅굴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0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등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벽면 바로 옆에 땅굴 입구가 있고 이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 120m의 터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굴은 성인 남성이 몸을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낮고 너비도 한 명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7일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으로부터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지난 7일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프랑스 당국에 알린 조난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19달러로 3.69% 하락해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날보다 4.31% 급락했고 장중 한때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10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2.63포인트, 0.23% 하락한 4736.9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은 전장보다 24.47포인트, 0.45% 뛴 5,495.52. 나스닥은 전장보다 141.28포인트, 0.84% 오른 17,025.88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형 은행주들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약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3일차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이 질의엔 여야 의원 10명이 나서는 가운데 야당은 TMF 사태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재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유전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상임위 통과 여부를 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크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유포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말 본격 시작되는 추석 명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기고 소방청과 지자체도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당직에 참여하는 병의원과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며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응급실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1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선 당정에서 엄정 대응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이러한 범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서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조사 등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3명도 특정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시민도 공무원도 모두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더 쉽고 빠르게 관련 민원을 처리하려고 신고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업체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긴다는 거죠. 또 신고 양식도 복잡한 편이라서 시민을 공짜 알바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불만 지자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물릴 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또 업체들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와 간담회도 해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개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태료 대신에 견인비를 물리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업체의 자정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4 때부터 수면 부족과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중1이 되면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자살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학생의 자살 시도 경험률은 4.65%입니다. 10,000명 중에 465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뜻이죠. 중학교 1학년 중에 자살 위험군 비중도 매년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자살률은 줄어들었는데 10대 자살률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또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 위험에까지 놓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업이나 진로, 가족과의 갈등도 있는데 대인관계, 특히 교우관계가 40%로 가장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감과 공황, 자해 충동까지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야 할 나이인데 수면 부족과 각종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고립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변에 따뜻한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블루칼라 보난자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보난자, 노다지라는 뜻이죠. 블루칼라 인기 현상을 뜻하는 해외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직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직은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인식이 예전에 있었죠. 하지만 옛말이 됐습니다. 정년도 없고 돈도 잘 벌기 때문입니다. 또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서 워라밸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특구와 케이블 작업공의 하루 8시간 평균 임금은 42만 원, 연봉으로 환산을 해보면 억대입니다. 또 배관 용접은 3개월 교육을 받고 기술이 좋으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술직 채용과 양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던 시대,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유전 결혼, 무전 비혼. 그러니까 돈 있으면 결혼하고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는 얘기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25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결혼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중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또 기혼 청년이 미혼 청년보다 중위소득이 800만 원 높았는데요. 이번엔 성별로 나눠서 볼까요? 기혼남의 중위소득은 5,099만 원, 미혼남보다 1,600만 원 이상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미혼이고 무자녀일수록 소득이 높았습니다. 고소득 직업을 가진 미혼 여성, 골드미스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죠. 또 기혼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이 미혼 청년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다는 말, 이번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JYP 박진영 씨가 지난해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윳돈만 있으면 전 무조건 우리 회사 주식 삽니다 라고 했었죠. 그때 JYP엔터 주가가 92,000원대였는데요. 지금은 43,000원대 반토막이 났습니다. K-팝의 인기는 여전한데 왜 K-엔터주는 부진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시죠. JYP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함께 K-팝 빅4로 불리는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하이브와 SM, YG의 주가도 연초 대비 30에서 40%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JYP는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쪼그라들었고요. YG는 아예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앨범을 사는 팬심에 과다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 매출 구조인데 앨범 판매가 악화하자 실적 부진까지 이어진 겁니다. 또 초대형 스타의 군복무 공백이나 일부 기획사의 오너 리스크 등도 배경이었고요. 닫혀있는 중국 시장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와야 동이 트는다는 말도 있죠. 앨범 판매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다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 스타들이 컴백하는 올 4분기부터는 엔터 회사들의 주가가 회복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9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대법원장은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기일이 오늘 11시 20분에 열립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도 당해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재판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9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 상태인 허 회장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최근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실험 도중 화재가 발생해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인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잠시 후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주택가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4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가 서로 충돌이 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금감 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가계대출을 이제 옥죄던 은행들이 좀 하나둘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좀 마련하는 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그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건을 뒀는데 상당히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요. 여기도 예외를 넣어서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150%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추가했고 예.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유주택자들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제를 했었는데 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네, 뭐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움직임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또 은행권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하고 은행장들 간의 간담회에서요. 한 2가지 정도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은행별로 자율 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사실 이제 규제하는 방식이 달라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알아보러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뭐 오픈런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건을 이용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은행권 전반으로 이렇게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은행들의 예외 규정을 두는 조치가 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해라 하면 실수요자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환 능력을 초과해서 주택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죠. DSR 규제를 좀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DSR 상한을 지금 은행권은 40%, 그다음에 이금융권은 50%인데 이것을 뭐 35%로 낮추고 40%로 낮추는 등 DSR의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DSR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시사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혼란스러운 발언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창구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갖다가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은행별로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2% 이내로 대출 증가를 관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낮춰야 된다는 이런 총량 규제 같은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대출 늘어나는 걸 막겠다고 먼저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을 취해서 금융 소비자들 불만이 제기되니까 이제 손쉽게 금리를 올리지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발언을 해서요. 은행별로 뭐 1주택만 있어도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신용대출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지금 규제를 발표를 하니까 금융 소비자들만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대출 조건을 알아보려고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서 은행에 더 세게 개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입장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들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같은 배경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치금융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은행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러면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이 은행별로 각기 다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뭐 오픈런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찾아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금융당국은 전체적인 그 대출 규제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세부 디테일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천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나 은행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좀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전 은행권에게 공통적인 뭔가 실수요자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본 핵심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만들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는 한에는요. 은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안 해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당연히 자기네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의 혼란은 여전하다. 그래서 자신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DSR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지다 보니까 진짜 앞서 짚어봤듯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이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복현 금감원장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직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딴 지역으로 거주지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요.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은행도 있고
아예 주택이 있으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은행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제각각인 상황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예외 규정조차 은행들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은행은 뭐 신용대출도 150%까지 해주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도 이런 경우는 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기 제각각의 예외 조건을 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은행들은 관계상 이제 금감원과 함께 그런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 대출 총량을 2%까지 올라가지 않게 좀 유도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외 조건을 이용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도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맞추기 어려운 예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색 맞추기식의 예외 조건만 나오고 실수요자들은 또 여전히 이 은행 저 은행마다 예외 조건이 다르니까 확인하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동시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다주택자 같은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애매하죠.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담보가 대출 금액에 대비해서 충분해서 만약에 대출이 연체에 걸릴 때는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출을 받는 차주의 그 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기 수요라고 정의를 하면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투기 수요다라고 정의하는 이 기준 자체도 저는 좀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 심사를 강화하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느냐라는 것도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지금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지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큰 불만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투기 수요를 막으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해라.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원칙은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누가 실수요자인지 누가 투기 세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연합회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요. 지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도 실수요자고 나도 급한 상황이 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보다는요. 가계부채 중에서도 우리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가계부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전문가들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 위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득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도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위험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지금 영업 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정책의 포커스가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쪽 부분 관리를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관련 관련해서 어떤 현상 이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Donald J. Trump. Make America great again. Kamala Harris.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네, 미 대선이 경제 정책을 또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볼 것은 아무래도 경제 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특히 두 후보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는 감세 정책이냐 아니면 뭔가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저소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냐 이게 예.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감세를 추진을 해서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반면에요. 그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얻은 세수를 갖다가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또 두 후보 측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인 그 에너지죠. 화석연료 개발하고 사용,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 또 내연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 에너지 정책, 세금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정책들이 이번 대선 판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지금 제가 최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요, 예.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유권자들이 밝힌 이슈는 경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현재 여전히 높은 고물가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 고금리로 인한 지금 내수 침체 조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놓는 정책 해법으로서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전반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좀 혜택을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 네. 에너지 관련된 정책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쇠락한 공업지대, 지금 오데호 주변에 있는 공업지대고요. 거기에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내연차를 좀 여전히 보급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지금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일자리와 크게 관련이 있고 이게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기존에는 전기차를 100% 보급을 하게 하겠다. 예. 그러면서 탄소 제로를 강조했는데 예. 한 발 물러선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스트벨트의 승리,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금,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통상 정책 부분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무역과 관련돼서 어떤 제재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디리스킹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중국이 미국의 그 AI 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첨단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 뭔가 무역 장벽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치 철학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을 아예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강한 관세를 올린다라는 정책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선이 상당히 박빙입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 측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면서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9월 초에 있었던 것이 발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도박 관련해서 확률을 이제 도박사들이 제시하는 네. 누가 이길 건지 그거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라는 것을 제시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격하게 도박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치달으니까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히 격전지인데 그쪽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 중국의 값싼 수입품이 네. 본인들의 주력 산업을 쇠퇴시키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믿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정책 쪽으로 해리스 후보 측의 공약도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대미 수출 흑자가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역시 양 후보 측에서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 결과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금융시장 상당히 관심사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TV 토론 결과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보면요, 기존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해리스 후보 측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다 보니까 건설주나 사회 기반 시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 측이 이제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다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면요,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산업 주가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에너지 관련주죠. 화석 연료, 그러니까 정유 기업들 예. 주가하고 방위 산업, 방산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선 TV 토론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밤사이에 서울은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로 서울은 하루 만에 또다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례적인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은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네, 이런 더위 속에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도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그 밖에 전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청주 26.5도, 광주 26.9도, 제주도는 27.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은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35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제주도에는 비가, 일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괌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쯤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중국을 향하더라도 태풍이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세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도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